자,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건 챕터 2고요. 이번에 캐피털 마켓 자본 시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우리가 배웠냐면, 자, 이런 증권 산업에는 세 개로 구성되죠. 첫 번째, 파이낸셜 인터메디어리. 이게 은행이나 아니면 증권회사라 그래서 증권회사. 자, 이거에 대해서 챕터 1에서 배웠어요. 증권회사에 대해서. 그쵸?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금융시장, 파이낸셜 마켓, 시장 자체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이낸셜 인스트루먼트라는 건 금융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금융상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건데,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특히 이거 파이낸셜 마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들으시고 또 이번에 좀 자세하게 깊숙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딱 찝어드릴 거예요. 이거는 공부를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요. 아셨죠? 자, 한번 보자고요.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다시피 어떤 이런 자본, 돈이라는 것을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간접 투자를 할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커플이 집을 사려고 돈을 막 모아놓고 저기 그 뭐야 투자를 했어요. 그 뭐 직접 집 샀으니까 직접 투자겠죠. 정부가 고속도로를 깔려고 돈을 뭐 넣었어요. 그럼 뭐 직접 투자겠죠. 어떤 회사가 어떤 공장을 하나 하려고 돈을 넣었어요. 그럼 뭐 직접 투자겠죠. 뭐 당연해요. 자, 간접 투자라는 건 어떤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을 샀어요. 그럼 간접 투자죠. 자,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 적금을 들어놨어요. 간접 투자겠죠. 어떤 커플이 자신의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해놨어요. 이러면 간접 투자래요. 근데 여기서 학생분들이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니, 왜 두 번째랑 세 번째가 간접 투자입니까? 아니, 부모님이 어차피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 적금에 돈 넣어놨다는 건 자기 계좌에 자기가 돈 넣어놓은 거고, 세 번째, 어떤 커플이 자기 은행에다가 그냥, 뭐, 체킹 어카운트나 세이빙 어카운트에 집어넣는 게 왜 간접 투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아요. 뭐냐? 우리가 은행에다 돈 집어넣으면, 은행은 그거 다 빼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 주잖아요. 우리가 허락을 했던 안 했던. 그게 은행이 돈 버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하고 세이빙을 하는 것부터가 그 돈을 받아다가 은행이 돈 필요한 사람한테 막 이자 받아서 이자 놀이 하면서 돈 빌려주잖아요. 인디렉트 인베스트먼트가 맞겠죠. 우리 돈을 가지고 누군가는 갖고 가서 돈을 쓰고 그걸로 뭔가가 일어나니까. 맞죠? 이런 걸로 좀 비교를 하세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시험에서 집중하고 관심 있는 건 당연히 인디렉트 인베스트먼트가 될 거예요. 인디렉트 인베스트먼트. 왜냐면 디렉트 인베스트먼트는 우리가 저기 뭐 금융이나 증권에서 다룰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간접 투자에 대해서 할 텐데 이런 간접 투자에 대해서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은행이나 아니면 증권회사 이런 시큐리티 펌을 이용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안에서 일하는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가 이런 역할을 해주겠죠. 고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하나 외우고 가셔야죠. 자, 캐피탈. 자본의 특징이 뭐냐? 자본은 총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시험 문제 내기 좋죠. 1번, 2번, 3번, 아닌 것은 4번에 이상한 말이 있을 텐데, 사실 이런 시험 문제는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등장하지가 않아요. 이런 건 한국에서나 나올 문제죠. 뭐, 저기, 자본의 특징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래서 4번 이상한 거 놓고, 이런 건 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너무 단순직이 암기 문제잖아요. 이런 건 북미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뭘 뜻하는지를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너무나도 상식적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자본, 돈이에요. 그냥 돈. 돈은 모빌리티, 움직여요. 움직인다는 건 뭐냐? 나한테서 너한테로, 부모님한테서 뭐 자녀한테로, 아니면 어떤 기업에서 기업으로, 아니면 어떤 나라에서 나라로 돈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두 번째, 센시비티. 이거는 건 뭐냐면은 어떤 돈이 많은 사람, 또 돈이 적은 사람, 다 저기 영향이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영향력이 다를 거예요. 또한 어떤 돈이 똑같이
100만 원이 캐나다에 있는 거랑 미국에 100만 원이 있는 거랑 한국에 100만 원이 있는 게 또 북한에 100만 원이 있는 게 값어치가 다 다르죠. 특히 지금 캐나다, 한국 환율 개 박살 났죠. 지금 뭐 거의 그 뭐야 20 몇 년 만에 지금 캐나다는 제일 지금 그 뭐야 캐나다 달러가 약해요. 거의 뭐 1.4대 1이죠. 엄청 낮죠. 어쨌든 이렇게 영향력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민감도가 달라요. 어디에 있느냐, 또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돈이 똑같은 파워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자,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죠. 스케어시티인데 이 스케어시티는 뭐냐면 우리가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뭐냐면 돈은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하죠. 우리가 공기처럼 그냥 내가 저기 그 뭐야 좋은 공기 물론 공기도 무한하다고 옛날에는 말했지만 요즘에는 무한한 것 같지도 않아요. 어디에는 공기가 더러운 데가 있고 어디에는 공기가 좋은 데가 있으니까 캐나다는 사실은 공기가 무지하게 좋죠. 어쨌든 이런 돈은 더 특히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무제한이 있어서 내가 그냥 쓰고 싶다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쓸 수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한정돼 있죠. 이런 게 돈의 특징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세 가지를 다 합쳤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투자를 하는 게 캐나다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랑 한국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랑 미국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랑 어디 쿠바에 있는 저기 기업에 투자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다르고 나라의 어떤 상황, 나라의 어떤 법률, 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이 정치 상황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다 달랐을 때 우리는 자, 이런 거 정치적 상황이에요. 경제적 상황 아니면 뭐 피스컬 폴리시나 모네터리 폴리시는 이제 정부 정책이에요. 이건 다른 챕터에서 배워요. 자, 그다음에 투자 기회 아니면 노동력 이런 건데 캐나다는 사실은 이런 모든 것 이런 걸 다 합친 게 이제 컨트리 리스크, 국가 리스크라고 말하는데 이런 컨트리 리스크가 캐나다는 사실 굉장히 낮은 나라였죠. 역사상 낮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느냐? 캐나다는 투자하기 좋은 곳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폴리티컬 인바이로먼트 아주 최악이죠. 캐나다의 지금 가장 큰 지금 그 악재는 저스틴 트루도죠. 정치 상황 매우 안 좋고요. 경제 상황 지금 아주 그냥 골로 가고 있죠. 캐나다 지금 뭐 망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최악이고 이런 정책 정부가 아주 개꼬라지를 부리고 있으니까 뭐 다 최악이고요. 그렇죠? 투자 기회가 있냐? 뭐 모르겠네요.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이게 있을 리가 없죠. 노동력 지금 아주 그냥 역대급으로 지금 뭐야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죠. 최악이에요 지금. 어쨌든 그 지금이 최악이라는 거고 원래는 좋았잖아요. 원래는 좋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래요. 막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지금은 안 그런데 지금은 아마 저기 그 뭐야 기준금리가 한 60%줄 거예요. 얘네가 연. 근데 옛날에는 막 연 200% 주고 그랬다고요. 연 200%. 근데 캐나다는 기준금리 뭐 지금 3%잖아요. 몇 배 차이냐고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다가 투자하면은 그냥 저기 돈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1년마다 3배로 막 복사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만 보고 투자할 거냐? 그렇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 리스크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highest risk adjusted return이라고 그래서 어떤 이런 위험을 반영한 리스크를 반영한 저기 투자 수익금을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캐나다가 좋았다. 라고 하지만 뭐 지금은 안 좋죠. 어쨌든 이런 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좋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캐나다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깔고 가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자, 이런 자본, 돈을 누가 공급하고 누가 쓰느냐 이랬을 때 기본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은 우리 투자자라고 부르잖아요. 투자자. 이런 투자자를 이 FII라고 말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주식 같은 거 뉴스 나오면 항상 그래요. 뭐
외국인이 뭐를 매도했다, 뭘 샀다. 기관이 뭐를 샀다, 팔았다. 투자자들. 얘네가 개미 투자예요, 개미. 일반인들. 개미 투자자들이 인베스터라고 부르거든요. 그랬을 때, 뽀린 외국인이죠. 외국은 진짜 외국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외국 금융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기 인스티튜셔널, 이건 기관은 그 국내에 있는 기관을 말하는 거고, 뭐 인베스터는 뭐 이제 개미 투자자죠. 얘네가 세 명이 이렇게 하겠죠. 이거 외울 건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돈을 도대체 얘네는 이제 투자를 한 사람이고 돈을 쓰는 사람은 누구냐? 자, 일반적으로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 뭐 돈 써야겠죠. 모기지도 해야겠고 뭐도 해야겠고 뭐 론도 하고 하겠죠. 회사들 당연히 돈 엄청 필요죠. 정부도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사실 어떤 이런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돈을 투자하고 쓰는 주체가 누굽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정부도 돈을 저기 투자도 하기도 하죠. 다 서로가 물리고 물리는 관계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그렇죠? 넘어가서요. 자, 자본시장, 우리가 금융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그런 금융시장에 금융상품이 뭐가 있습니까? 이건데요. 이 금융상품은요, 학생분이 지금은 이 안의 내용을 이해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이 픽스드 인컴에 대해서 챕터 한 두 개로 하나 다뤄볼 거고, 이퀴티에 대해서 챕터 두 개 정도, 이렇게 챕터 하나하나마다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 다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학생분이 알 필요가 없고요. 제가 그냥 간단히만 말하고 갈게요. 간단히만. 간단히만. 자,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본드라고도 부르고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 내용 필요 없어요. 다른 챕터에서 자세히 이제 엄청 길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됐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퀴티. 이퀴티라는 건 우리가 주식이라고 말해요. 주식. 자, 세 번째 데리베이티브. 이건 파생 상품이에요. 이런 파생 상품 안에 선도 계약, 선물 계약, 그 다음에 옵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매니지드 프로덕트라는 건 우리가 관리형 상품, 관리형 상품. 이런 관리형 상품은 무슨 소리냐면 어떤 관리자가 뭔가를 이렇게 이런 포트폴리오나 이런 저기 주식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뭐 저기 그 뭐야 증권회사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여기 있는 위에 이런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 채권 주식 이런 거 여러 가지 상품들을 합쳐가지고 만든 것 제일 유명한 거 뮤추얼 펀드 같은 거 이런 걸 관리한 상품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스트럭처드 프로덕트라는 건 이건 구조형 상품이죠. 구조형 상품. 이런 구조형 상품은 사실은 이런 매니지드 프로덕트랑 거의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저기 매니지드 프로덕트에 이런 파생 상품까지 다 합쳐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상품이다. 뭔가를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어내는 상품이다. 요렇게 간단히만 알고 계세요.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알 필요가. 다른 챕터에서 할 거니까. 그랬을 때 이번 챕터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어떤 금융 상품이 구조형 상품입니까? 이딴 거 이번 챕터에서는 풀 필요가 없다고요. 왜? 다른 챕터 저게 뭐야? 진도가 나가야 돼요.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지금 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학생분들한테 이런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분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챕터를 푼 다음에 문제를 풀었을 때 이건 안 배웠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이해하지? 이거는 제대로 안 됐는데 나 문제가 안 풀리네.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이 내용을 나중에 배워야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여기서 이거 하나하나 또 배우고 그 다른 챕터 가서 또 하자고요.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안 풀린다고 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안 풀리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저기 그 뭐야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중에 넘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너무나도 쉽게 풀리게 된다. 아셨죠? 넘어가세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캐나다의 어떤 이제 금융시장을 볼 텐데, 금융시장이 잘 조직돼 있고 잘 나간다. 우리가 이 금융시장 괜찮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어때야 되냐면, 일단 트랜잭션, 거래가 빨라야 돼요. 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있는 게 걔네들은 한 번 거래하려면 막 10분, 20분, 30분 기다려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무슨 뭐 음료수 하나 사려고 하는데 뭐 10분 기다리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쓰냐고요, 돈을. 그러니까 잘 쓸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은. 또한
트랜잭션 코스트 이런 수수료가 적게 발생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현금이나 아니면 체크카드나 뭐 저기 신용카드를 쓰면은 수수료 없잖아요. 근데 뭐 저기 뭐야 이더리움이나 저기 비트코인 하면은 뭐 수수료 같은 거 드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쵸? 그 다음에 리퀴디티 유동성 내가 얼마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자산을 제 가격을 받고 빨리 팔 수 있는가 이런 거 유동성도 중요하겠죠. 이런 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또한 이런 금융시장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레귤레이션 법률 어떤 규제가 이펙티브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좀 중요한 말이에요. 이펙티브한 거는 학생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금융에 대한 규제가 깐깐하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규제가 아주 러프하고 없을수록 좋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이래요. 비즈니스를 할 때는 규제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 금융은 사기를 쳐먹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규제를 깐깐하게 해줄수록 좋아요, 사실. 하지만 규제가 너무 높다면, 규제를 막 하나 사사건건 다 규제를 한다면, 뭐, 우리가 돈 어떻게 쓰겠어요? 돈 거래가 잘 안 되겠지. 그러니, 이게 너무 깐깐합니다. 아니면 뭐 규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이펙티브한, 그쵸? 적절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넘어가서 이런 자본시장의 종류가 크게 한 세 가지로 있다고 보는데 이 종류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학생들이. 외울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해요. 자, 주식시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식시장. 그렇죠? 그다음에 채권시장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거는 나중에 다 배울 거가 다 필요 없고요. 뭐 특히 학생분이 이럴 거예요. 본드, 채권이 도대체 뭡니까? 나 이거 지금 듣긴 들었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네. 다 필요 없어요. 다른 챕터에서 배울 거가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머니마켓,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거는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가세요. 이 머니마켓은 학생분이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머니마켓, 돈 시장? 돈 시장? 뭐 현금 갖다가 막 이렇게 주면은 뭐 그런 시장인가?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머니마켓은 학생분이 꼭 알아놔야 되는 거 나중에도 하겠지만 이건 뭐냐? 자, 어떤 금융 상품 중에 만기가 있는 상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기가 6개월이다, 1년이다, 뭐 10년이다 이렇게 만기가 있는 상품이 있잖아요. 이 만기가 1년 이내 1년, 그러니까 만기가 지금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렇다는 거는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를 했을 때 만기가 1년 이 아니라면 1년 안에 내가 원금하고 뭐 돈 받을 수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죠. 이 소리는 뭐냐? 만기가 1년 이내의 상품이라는 거 굉장히 안전하다. 굉장히 안전하다. 또한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거래가 잘 일어나고 리퀴디티 아까 말한 유동성 리퀴디티 유동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머니마켓의 정의를 꼭 학생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머니마켓은 돈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금융상품 중에서 어떤 증권 중에서 만기가 있을 때 그 만기가 1년 이하라면 1년 이내라면 그건 머니마켓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라고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챕터에서 했다시피, 자, 프라이머리 마켓. 1차 시장인데, 1차 시장. 1차 시장인데, 이걸 우리는 발행시장이라고도 불러요. 발행시장. 왜 발행시장으로 부르냐? 어떤 기업이나 국가에서 어떤 새로운 증권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렇죠? 그랬을 때 주식을 새로 만들어내면 그게 우리는 IPO라고 말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컨더리 마켓. 이건 2차 시장이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이건 유통시장이라고 말해요. 유통시장. 왜 유통시장이냐? 자, 1차 시장에서 만들어진 어떤 증권을 그 증권을 이제 일반 고객들이 바이어와 셀러가 사고 판다. 이랬을 때 이걸 우리는 리세일이라고 불러요. 왜? 맨 처음에 발행돼서 팔리는 곳은 어디예요? 저기 1차 시장이니까. 1차 시장에서 팔린 거를 갖고 와서 이제 일반인들끼리 사고 파는 게 유통시장 2차 세컨더리 마켓이다. 그쵸?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배우는 게 이번 챕터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2차 유통 마켓에서 두 가지로 나뉜다 이거예요. 두 가지로. 첫 번째, 옥션 마켓. 옥션 마켓이라는 건 경매 시장이라는 거예요. 경매 시장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딜러 마켓.
딜러들이 활동하는 딜러 마켓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금융시장에, 2차 시장에 옥션 마켓, 저기 경매 마켓이 있다. 자, 경매한다는 건, 자, 팝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 팔아요 했을 때 누가 비싸게 살수록 비싸게 돈 부른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이어는 하이스트 프라이스, 비싸게 해야지 살 수 있는 거고, 사는 놈은 싸게 해야 팔리는 거예요. 그쵸? 결국,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경쟁하면서 경매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쵸? 이랬을 때요, 우리는 비드 프라이스 비드 프라이스, 에스크 프라이스가 가장 중요해요. 비드 프라이스, 에스크 프라이스. 아시죠? 이 에스크 프라이스를 오퍼 프라이스라고도 불러요. 오퍼 프라이스. 자, 비드 프라이스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바이어가 나 사겠습니다. 내가 비싸게 사야 내가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경매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내가 비싸게 산다 그래야죠. 바이어는. 그렇죠? 근데 만약 셀러들끼리 경쟁한다면 판매자는 싸게 팔게요. 그게 에스크 프라이스예요. 로이스트 프라이스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가격의 차이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자, 2차 시장인데, 2차 시장에서 옥션 마켓을 해서 경매 마켓.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식 시장이에요. 이게 주식시장의 다른 말이 주식시장의 다른 말을 우리는 옥션 마켓이라고 해요. 왜? 주식시장은 항상 거래가 이런 경매에서 일어나게 돼요. 파는 사람은 난 싸게 팔게요 하고 사는 사람은 비싸게 산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줄게요. 이거 현실에서 실제로 이렇게 돼요. 자, A라는 주식이 있어요. A라는 주식을 만약에 사는 사람, 비드 프라이스로 누군가가 A라는 주식을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애플 주식이라고 할게요. 애플 주식. 애플 주식이에요. 이거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저기 비드 프라이스를 이제 주문을 걸었다고 쳐요. A는 나는요 100불에 살게요. 이랬어요. 예를 들어서 B는요 110불에 살게요. C는 저는 120불에 살게요. 이렇게 주문을 걸었다 쳐봐요. 주문을 걸었다고 해서 이게 주문이 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뭐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뭐야? 판다는 사람이 없으면 끝이지. 자, 이랬을 때 판다는 사람이 D, E, F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랬을 때 D는 저는 예를 들어서 전 150불에 팔 거예요. 했고요. E는 저는 140불에 팔 거예요. 이랬고요. F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120에 팔게요. 이랬다 치자고요. 120에 팔게요. 이랬다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선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냐? 딱 이거. 이 두 명. C랑 F만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A랑 B랑 D, E는요. D랑 E 거는 팔리지도 않고요. A랑 B는 살 수도 없어요. 금액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쵸? 이랬을 때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라는 건 무슨 말을 하느냐? 제일 높은 가격.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안 팔린 거 중에 제일 높은 애가 110달러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낮은 가격, 에스크에서는 제일 낮은 가격. 안 팔린 거 중에. 이거 B죠. 이거 두 개 마이너스 차이를 하면 30불이 차이가 났죠. 이 30불을 우리는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라고 불러요. 예. 이 스프레드가 크면 클수록 안 좋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적어야 돼요. 적다라는 소리는 뭐냐? 산다는 사람도 판다는 사람도 어떤 이게 거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가격을 잘 아니까 지금은 사실은 A랑 B랑 D랑 E는요. 이 애플 주식에 대한 가격을 잘 모르니까 D랑 E는 이따위로 비싸게 판다고 하는 거고 저기 A랑 B는 저따구로 싸게 산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드 에스크 이 스프레드가 크면 클수록 거래가 거의 없는 거 정보가 없다는 소리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 스프레드는 적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아시고 이게 주식 시장이에요. 그리고 옥션 마켓은 주식 시장을 부르는 다른 말이에요. 아셨죠? 자, 이랬을 때 이런 옥션 마켓의 아주 대표적인 게 스톡 익스체인지, 주식 시장이다. 그쵸? 주식 거래소다.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지금 거래가 되죠. 주식이나 이런 거 거래가 되는데 뭐 나중에 다 배울 건 다 필요 없고요. 자, 이런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퀴디티, 유동성이다. 유동성. 그쵸? 유동성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유동성. 자, 그래서 유동적인 마켓이라는 거,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데 정말 유동성이 높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자, 거래가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쵸? 거래가 많아야 돼요.
또한 아까 말했다시피 스프레드,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가 내로우해야 돼요. 아주 적어야 돼요. 적다라는 소리는 우리가 거래도 많고 이거에 대한 정보가 많으니까 그 가격을 잘 아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거래와 거래 간의 이 가격 차이가 적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1시간 전에 일어난 거래는 100달러에 팔렸는데 1시간 뒤에는 막 150달러에 팔리고요. 저기 3시간 뒤에는 200달러 팔렸다가 4시간 뒤에는 다시 막 110달러로 팔려요. 이런 식으로 막 가격이 막 딱 올랐다가 막 팍 떨어졌다가 막 요따구로 이렇게 일어나면 정보가 없고 뭔가 잘못된 시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가격 변화가 별로 없어야겠죠. 그쵸? 상식적으로. 자, 그 다음에 캐나다에는요, 이런 주식 거래소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학생분들이 이거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그냥 간단한 거 알려드릴게요. 자, 가장 유명한 거는요, 캐나다에 있는 주식 거래소는 토론토 스톡 익스체인지 마켓이에요. 이거는 외워놔야 돼요. 예, 토론토 주식 시장이에요. 이게 TSX라고 불러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 몬트리올 익스체인지. 여기는 사실 주식 시장이 아니라 이거는 캐나다의 옵션 거래소예요. 옵션 거래소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토론토 스톡 익스체인지 주식 거래되는 제 주식 시장 외워야 되고요. 몬트리올 익스체인지 이거 외워야 돼요. 네, 이거 옵션 시장이니까 이거 외워야 되는데 나머지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거 가기 전에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TSX 여기 TSX, 뭐 TSX 해서 이 TMX라는 애가 있잖아요. 이 TMX가 회사 이름인데 이 TMX라는 이 기업, 회사, 주식회사예요. 이거 민간회사예요, 민간회사. 정부가 아니에요. 이 민간회사가 뭘 관리를 하냐? TXX. 토론토 스톡 익스체인지 마켓. 이 토론토 주식 거래소를 TMX에서 관리하고요. TMX라는 회사가 이 몬트리올 익스체인지 이것도 거래를 해요. 무슨 말이냐? 캐나다에 있는 주식 거래소는 정부가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거지.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뭐 코스닥 있는 코스피라든지 그런 거래소는 저기 그 뭐야 증권 거래소 누가 운영하냐? 그것도 민간 기업이 하는 거예요. 미국의 나스닥 뭐 있죠 이런 거? 나스닥 같은 거? 그런 거 누가 저기 합니까? 누가 운영합니까? 정부가 합니까? 정부가 운영하는 거 아니고 민간 기업이 하는 거예요. 아셨죠? 민간 기업이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얘네가 유명합니까? 정부가 저기 권한을 준 거예요. 니네가 좀 해보라고. 근데 어쨌든 민간 기업이라는 거, 민간 기업이니까 얘네 말고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가 여러 개 있다고요. 많아요. 많은데 이런 거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외울 필요 없냐? 자, 문제로 이거 한번 볼게요. 문제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 자, 골라보세요. 익스체인지, 거래소를 캐나다에서. 자, 어떻게 하냐면요. 파이낸셜 퓨처랑 제 옵션. 아, 캐나다에서 옵션이 거래될 수 있는 것. 이건 외워야 되겠죠? 이건 몬트리올 거래소다. 몬트리올 거래소. 그쵸? 답은 B번이에요. 이거 일단 됐고요. 그 다음 문제. 자. XYG라는 어떤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진보된 회사고요. 지금 이 회사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중이에요. 빨리 성장하는 중인데 지금 어떤 전망을 봤더니 이런 마켓에서 지금 이런 얘네 성장이 계속될지 안 될지 지금 불확실하대요. 만약에 얘네가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었다면 어디에 상장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토론토 스톡 익스체인지 마켓에 됐을 거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뭔가 조건이 된다면 갔겠죠. 근데 지금은 좀 불확실한 상태예요. 이랬을 때 저기 결정해 보래요. 어떤 거래소가 XYZ 인베스트먼트 딜러 이 증권 회사가 XYG한테 여기다 상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IPO 여기서 하세요. 이걸 해서 하세요라는 거잖아요. 자, 이랬을 때 지금 A, B, C, D 이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그 주식회사가 정말 상장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다 된다면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면 당연히 토론토 스톡 익스체인지 마켓에 상장을 하겠죠. 왜냐? 그쵸? 근데 지금 얘네는
성장을 하고 있지만 뭐 불안정하다며 모르겠다며 어떤 조건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럼 D번 안 될 거예요. D번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C번 몬트리올 익스체인지 여기는 옵션 하는 데지 주식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A번하고 B번 남잖아요. 이거 캔들이라는 건 뒤에서 배울 거예요. 뒤에서 이거 채권 본드 거래하는 거니까 A번 빠지는 거고 답은 B번이거든요. 자,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이런 저기 캐나다에 있는 이런 저기 주식 거래소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안 낸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낼 수는 있겠지만 이걸 하나하나 공부해서 저기 시험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공부의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학생분한테. 그런 거 외우지 말아라. 공부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제 시험에서 이런 거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옵니까? 거의 안 나와요. 거의. 거의 안 나오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 그 시험 문제가 ICNGX 캐나다에서 자세하게 묻는 문제라면 그럼 풀 수가 없어요. 왜? 현실에서 이거 거래도 안 하는 거 이거 뭐 하는 건데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뭐냐? 쓸데없는 거.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만 딱 공부하고, 다른 데서는 써먹을 수 없는 거는 우리는 과감히 포기해요. 필요 없어요. 그건 문제. 나올 확률도 거의 없고, 나온다면 그냥 뭐 찍던지 아니면 머릿속으로 좀 생각해서 맞추든지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 CSC라는 시험 자체가 범위가 너무 넓어요.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 공부를 했을 때 이번에 공부한 게 다른 챕터에서도 이어지고 이 공부한 걸로 다른 챕터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거, 뭔가 연계되는 걸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또한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를 지금 공부하고 외워야 돼요. 그런데 이런 캐나다에 주식 거래소가 뭐가 있느냐? 이런 종류 같은 거는 전혀 현실에서도 필요 없고 다른 챕터에서도 전혀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딱 이것만 외우는 거예요. 아, 캐나다의 최대 주식 거래소는 TSX, 토론토 주식 거래소다. 그 다음에 캐나다의 최대 옵션 거래소는 몬트리올 익스체인지다. 그래서 여기 뭐 밑에 여기 있는 건 프렌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외우시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그러면 이런 2차 시장이 실제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시장이 옥션 마켓과 딜러 마켓이 있다 했죠. 이번엔 딜러 마켓이에요. 그럼 거래소가 아니라는 거네요. 이 딜러 마켓의 다른 말은 우리가 OTC 마켓이라고 그래요. 오버 더 카운터. 그래서 이 딜러 마켓과 오버 더 카운터, OTC라는 말 자체를 꼭 외워야 돼요. 오버 더 카운터라는 건 뭐냐면 정해진 이런 거래소가 없어요. 뭐 토론토 주식시장 이런 거 없어요. 없고 오버 더 카운터 어떻게 하냐? 카운터를 넘어서 한다. 내가 그냥 저기 거래할 사람 찾아서 거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주식 거래를 하든 뭐 채권 거래를 하든 그냥 내가 전화해요 누군가한테. 그래서 보통 얘네들 실제로 이 OTC 마켓이나 이 딜러 마켓은 거래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증권회사의 직원이 다른 증권회사한테 직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 이거 주식 갖고 있어? 너 이거 채권 갖고 있어? 아 갖고 있어? 너 나한테 얼마에 팔래? 이거 얼마에 팔아? 전화로 하고 카톡 보내고 팩스 보내고 실제로 그렇게 거래해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거래소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 전화를 하거나 뭐 만나서 하거나 카톡 보내거나 뭐 저기 문자 보내거나 특히 팩스 많이 보내겠죠. 팩스 보내거나 그러겠죠. 그런 거를 우리는 딜러 마켓이라고 하고 오버 더 카운터 마켓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현실에도 많냐?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거 똑같은 말로 언리스트 마켓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주식이 상장돼 있다. 주식 거래소에 상장돼 있으면 그거를 우리는 리스티드 마켓이라고 그래. 그 상장됐다. 리스트가 상장됐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거 상장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언리스티드죠. 그래서 딜러 마켓, OTC 마켓, 언리스트 마켓은 상장되지 않아서 그냥 우리끼리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도 상장되지 않은 거 우리끼리 거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자, 대부분 이런 딜러마켓에서는 본드, 채권 같은 것을 많이 거래를 하겠지만 주식도 거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이러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고 모르는 게 자, 옥션 마켓과 딜러 마켓이 있으면 옥션 마켓은 경매 시장이고 이거 옥션 마켓의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 시장이죠, 주식 시장. 그리고 딜러 마켓의 가장 대표적인 게 채권 시장이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둘 중에 어떤 게 더 규모가 큽니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주식시장이 크지 않아요? 라고 묻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본드 시장이 10배 정도 커요. 10배 정도. 본드 시장이. 캐나다만 그럽니까? 아니요. 한국도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예. 선진국일수록 이 본드 시장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딜러 시장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래하는 시장보다. 이런 거래하는 시장은 뉴스에 많이 떠서 그런 거지. 뉴스에 안 뜨는 이런 딜러 마켓이나 본드 시장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알고 가세요. 딱. 근데 여기서 정말 주식이 주식 시장에 상장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리스트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주식 시장이 상장을 안 해서 언리스트 될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 이 주식만 특이하게 스톡 있으니밖에, 저기 우린 토론토 그 주식 거래소로 있죠. 거기서 거래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이런 OTC 마켓에서 언리스트 마켓에서 거래되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주식 시장이 더 커요. 주식은 왜 그러냐? 주식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 상장도 안 된 거는 뭘 믿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좀 특이하다 이런 거예요. 자,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캐나다에서 여러 가지 어떤 마켓이 있잖아요. 본드. 자, 디벤처는 그냥 본드의 한 종류예요. 이런 채권. 채권이 제일 많이 거래되는 마켓은 어디입니까? 딜러 마켓에서 거래된다고 했어요. 채권은 옥션 마켓이나 이런 거래소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그러니까 2번 틀렸죠. 자, 이런 딜러 마켓을 뭐라 그래요? 오버 더 카운터 마켓이라고 합니다. 프라임 마켓은 1차 저기 시장이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1번과 3번이 답입니다. 넘어가서 자, 일반적인 주식이 만약 오버 더 카운터에서 팔려요. 오버 더 카운터에서 팔린다는 건 딜러 마켓에서 팔린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말은 리스티드 마켓에서 팔린다는 소리에 상장 안 됐다라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A번 이거는 거래가 중지될 수도 있어요. 아니 거래가 중지가 왜 돼요? 거래가 중지가 되려면 이거야말로 저기 주식 거래소 그쵸? 익스체인지 마켓에서 팔려야죠. 익스체인지 마켓에서 팔리다 보면 막 주식 거래 이제 중지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할트라는 게 이게 중지에 중지 거래 중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끼리 알아서 사고 팔면 그 거래 중지가 어디 있어요? 그쵸? A번 틀렸고 B번 이거 굉장히 위험한 주식입니까? 아까 말했죠. 네, 주식시장에서 안 팔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아직 이게 주식 상장도 못한 이런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죠. 답은 B번이에요. 자, C번. 이거는 옥션 프로세스, 경매 시스템을 이용해서 합니다. 경매 시스템 안 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오버 더 카운터는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마켓 참여자한테 아주 잘 보입니다. 잘 보이지가 않죠. 주식시장에 떠야 우리가 정보를 잘 알 수 있는데 이거는 그 갖고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D번도 틀렸죠. 넘어가서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오버 더 카운터 마켓에서, 이런 딜러 마켓에서 어떻게 거래하느냐? 이런 증권회사에서, 야, 김대리, 저기 너네 회사가 이런 주식이나 채권 갖고 있어? 이렇게 막 전화하고 막 물어봐서 거래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일반 고객들이 어떤 주식인데 이렇게 상장되지 않은 주식 거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반 개인끼리는 누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잖아요. 도저히 모르는데 어떻게 거래를 하냐고요. 이랬을 때 이런 거래를 누굴 통해서 하냐면 마켓 메이커를 통해서 한다. 이런 마켓 메이커는 지네가 비드 사는 가격 하는 가격을 지네가 내가 얼마에 살게요. 내가 얼마에 팔게요. 지네끼리 한다는 거야. 마켓 메이커끼리 전화해가지고 야 김대리 너네 회사에 그 주식 있어? 우리 고객이 뭐 살려고 그래? 나한테 이거 팔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사갖고 와서 지네 인벤토리에 집어넣어놓고 어떻게 하냐? 이거를 내 고객이 한테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서 커미션을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마켓 메이커를 누구라고 말하냐? 얘네가 그냥 인베스트먼트 딜러예요. 증권회사가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학생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마켓 메이커가 인베스트먼트 딜러거든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인베스트 딜러가 마켓 메이커냐? 그건 또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인베스트먼트 딜러라는 건 우리가 증권회사라고 그랬죠. 증권회사. 자, 모든 증권회사가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하냐?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렇지는 않아. 이걸 하는 놈이 있고 안 하는 놈이 있겠죠. 하지만
마켓 메이커는 무조건 저기 뭐 인베스트먼트 저기 딜러입니까? 아, 이건 맞는 말이죠. 예, 증권 회사여야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쵸?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예,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증권회사가 고객이 이렇게 저기 이렇게 상장되지 않은 주식 사달라고 하면요, 지네가 알겠습니다. 그 하고 지네가 막 다른 데다 다른 증권회사 전화해봐요. 전화해봐서 너네 있는 거 있냐고. 그럼 나한테 얼마에 주라고 해서 싸게 사갖고 비싸게 해서 커미션을 받아먹는다. 그렇죠?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이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리퀴디티. 아, 그래서 위에서 이게 중요해요. 이런 마켓 메이커는 리퀴디티를 제공해요. 리퀴디티. 왜 그러냐? 자, 만약에 상장되지도 않은 주식, 이거 누가 갖고 있는지 알고 파냐고요? 사냐고요? 이러면 거래량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리퀴디티, 유동성이 많이 떨어지죠. 근데 이런 증권회사를 통해서 얘네가 사주고 팔아주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확보가 되죠. 그러니 리퀴디티, 유동성이 높아지게 되죠. 자, 문제예요. 자, 이런 유동성을 공급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 근데 오버 더 카운터 마켓에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비드 에스크, 사는 가격, 파는 가격 이렇게 하면서요.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인베스트먼트 딜러가 아니죠. 인베스트먼트 딜러가 아니라 D번 답이죠. 이게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애를 마켓 메이커로 부르는데 D번인데 이 마켓 메이커 인베스트먼트 딜러가 맞죠? 맞죠? 하지만 모든 인베스트먼트 딜러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이 C번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다른 문제에서 만약 실제 시험에서 이 문제 똑같이 나왔는데 D번이 없다고 치잖아요? 그럼 답은 C번이에요. 맞죠? 그런 식으로 사람 골 때리게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북미 시험은 외우면 안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길을 찾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머릿속으로 아는 거. 외울 거는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서 나오는 뭐 저기 그 뭐 트랜스퍼 에이전트 이런 거는 다른 챕터에서 배울 거예요. 스프레드 트레이더 이런 거는 뭐 없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자, 리퀴디티 유동성은 어떻게 확보가 됩니까? 오버 더 카운터 마켓에서. 자, 아까 마켓 메이커가 지네가 사갖고 와가지고 고객한테 판다 그랬잖아요. 저기 지네가 비드 가격, 에스크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자, A 마켓 메이커가 비드 가격, 에스크 가격 해가지고 합니다. A 맞네요, 그쵸? B번 다른 대체 시장이 있어요, 이런 증권에. 아, 대체 시장이 없죠. 오버 더 카운터에 대체 시장이 어디 있어요? B번 틀렸고. C번 어 아주 여러 명의 마켓 메이커들이 서로 다른 커테이션, 서로 다른 비드 가격, 에스 가격, 가격을 서로 다르게 준다는 건 뭐예요? 서로 경쟁한다는 거 아니에요? C번도 맞네요. 그렇죠? D번, 자, 클리어링 하우스. 이 클리어링 하우스라는 건 여기서 이 단어를 알아놓으세요. 이 클리어링 하우스가 청산소라는 건데 이 청산소는 어디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냐면 아까 말이 없었는데 여기로 위로 한 번만 갈게요. 위로 한 번만 가서 익스체인지 있었잖아요. 네. 자, 주식거래소. 주식거래소에는 반드시 클리어링 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클리어링 하우스. 이거를 청산소라고 하고, 자, 우리가 주식시장이 유명한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지금 거래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손해봤다고, 나 돈 안 낼래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예, 돈 안 내면 그딴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주문을 하면 내가 손해를 봤던 이익을 얻었던 어쨌든 거래는 처리가 되고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스톡 익스체인지 마켓에서는 이 클리어링 하우스가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가 무조건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믿을 수 있죠. 그게 클리어링 하우스. 이건 스톡 익스체인지 마켓에만 있는 거예요. 익스체인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딜러 마켓 OTC에는 일단 클리어링 하우스가 없어요. 그냥 내가 거래하기로 했으면 그 사람이 약속 지키길 기다려야 돼요.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하냐? 고소해야죠, 그러면. 그렇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저 청산소는 그런 내용인데, 자, 클리어링 하우스. 이거 OTC 마켓에 없다 그랬죠? 이건 익스체인지만 있는 거예요, 익스체인지. 그러니 D번 틀렸어요. 그러면 답이 두 개네요. A랑 B. 그러면 더 맞는 답을 찾아야 돼요. A번. 마켓 메이커가 비드 에스크 프라이스를 코트하는 거 맞아요. 내가 살 가격, 팔 가격을 지네가 제시하는 건 맞다고요. 근데 제시한다고 이 자식이 이거 비드 가격 일부러 낮게 하고 저기 에스 가격 일부러 높게 하면 거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리퀴디티가 확보돼요? A보다는
C가 맞죠, C. 왜? 서로 다른 서로 여러 명의 애들이 또 지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OTC 마켓에서 디드에스크 가격으로. 맞죠? 그렇게 해야 거래가 일어나고 가격이 싸지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답은 C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넘어가서 자 밑에서요. 저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떤 스톡이 거래가 OTC 마켓에 된대요. 딜러 마켓에 된다는 거고. 그렇죠? 학생분들이 아셔야죠. 딜러 마켓에 된다는 거고. 또 언리스티드 마켓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지금 OTC 마켓에서 거래되는 것. 그렇다면 리스크가 낮습니까? 리스크가 엄청 높다 그랬어요. 뭐 이거 뭘 믿고 사냐 이거예요. 그렇죠? 2번 모든 참여자한테 다 잘 보입니다. 아니요? 이건 이 정보 갖고 있는 놈만 알 수 있어요. 2번 틀렸죠? 자, 3번. 이거 본드 채권처럼 거래돼요. 맞죠. 채권처럼. 채권 시장이 원래 딜러 마켓에서 저기 OTC 마켓에서 거래되니까. 자, 그다음에 마켓 메이커들에 의해서 거래가 돼요. 맞죠? 마켓 메이커가 사고 팔고 해가지고 거래되죠. 3번, 4번, 10번. 넘어가서 자, 주식인데 만약에 거래가 언리스티드 마켓 비상장 즉 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이런 거래는 어디다가 정부에다가 저기 보고해야 됩니까? 캐나다에서는 대부분의 캐나다에서는 증권 회사들이 이런 거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보고 안 해도 돼요. 주식 시장도 아니고. 하지만 온타리오 주에서만 온타리오 시큐리티 액트에 의해서 보고해야 됩니다. 어디다 보고해야 되느냐? 웹 기반의 캐네디언 언리스티드 보드 INC CUB라는 데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학생분들이 외워야 되는 건 이 CUB라는 회사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이거 뭐 하는 회사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름이 그냥 언리스티드 보드잖아요. 그러면 뭐 언리스티드 저기 스톡 거래한 거 할 수 있겠구나. 어디서만 저기 그 이게 법으로 있다? 온타리오주만. 온타리오주는 온타리오주 법에 의해서 보고해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BC나 알버타는 없어요, 이게. 네, 그래서 온타리오만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세요. 넘어가서 자, OTC 마켓인데 파생상품 시장. 파생상품만 하여튼 다른 챕터에서 배울 거예요. 자, 아까 이 옵션 그리고 퓨처 이 두 개를 거래소 익스체인지에서 거래하는 걸 반드시 외워야 된댔어요. 이게 뭐냐? 몬트리올이다. 몬트리올. 몬트리올 익스체인지가 저기 뭐야 퓨처랑 옵션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근데 이거 말고도 당연히 OTC에서도 거래하겠죠. 원래 OTC에서 더 많이 거래돼요. 상식적인 거고 넘어가세요. 자, 우리가 주식시장, 그러니까 옥션 마켓 그쵸? 옥션 마켓. 그 다음에 딜러 마켓. 쓸 제외한 다음에도 얼터너티브 트레이딩 시스템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이걸 줄여서 ATS라고 불러요. ATS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저기 두 개 안 해도 ATS 할 수 있다. 이거 뭐냐? 인터넷으로 전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끔 한다. 여기서는요. 주식 거래, 뭐 채권 거래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요. 자동으로 이게 매칭되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판다는 가격하면. 그럼 거의 옥션 마켓이랑 비슷한 건데 또 지금 이런 지금 그 뭐야? 익스체인지 거래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두 개 다르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주식 거래 시스템, 이퀴티 일렉트릭 뭐 저기 트레이딩 시스템이라서 종류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이름은 필요 없어요. 네, 필요 없어요. 네. 얘네는 그렇다면 거의 하는 방식이 익스체인지 그 거래소에서 하는 거 옥션 마켓이랑 똑같은데 뭔 차이입니까? 얘네는 스스로 상장할 수가 없어요. IPO 같은 거 못 한다는 거예요. IPO 같은 거. 왜냐? 우리가 앞에서 캐나다에 익스체인지 마켓이 거래소가 익스체인지가 엄청 많았잖아요. 한 10개 됐잖아요. 걔네들은 실제로 상장을 할 수가 있어요. 지네가 저기 상장 업무를 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얘네는 상장은 못하고 상장된 애들만 얘네는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옥션 마켓이랑은 달라요. 하지만 뭐 저기 캐나다에서 많이 쓰냐? 뭐 많이 쓰지는 않죠.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채권 시장에는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이름 보면서 외워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공부 못 해요. 앞으로 다시는 나오지도 않고 현실에서 쓰지도 않으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그냥 이렇게만 보세요, 학생분이. 캐나다 어쩌고저쩌고 캐나다 캔. 아, 이런 말 들어가면 그냥 채권.
채권 거래할 수 있는 ATS 시스템이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이거는 옥션 마켓도 아니고 딜러 마켓도 아니고 세 번째로 나온 거예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긴 있구나. 이랬을 때 맨 위에 있는 놈이 제일 유명하겠구나. 캔딜. 그 정도로. 그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렉트로닉 시스템이요. 채권 시장인데 일렉트로닉. 그쵸? 그러면 ATS 시스템 말하는 거예요. ATS 시스템. 그쵸? 여기서 TMX 그룹인데 뭐 조인트 벤처고 뭐 이렇게 됐다. 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캐나다의 가장 큰 인베스트먼트 딜러, 증권회사들이 모여가지고 합작회사로 만들어놨대요. 가장 유명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가장 유명하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캔딜. 캔딜이 가장 유명하다. 그럼 이거겠네. D번 캐네디언 언리스트 보드 이건 아니죠 아예 아니고 CBID 캔 PX 캔딜 이거 세 개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 그냥 유명한 거 찍으세요 유명한 거 이렇게 해서 맞추던가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시험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 나옵니까? 거의 안 나와요 거의 하지만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못 찍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배우냐고요 배우지 마세요 공부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아셨죠? 그 다음 문제 자 얼터너티브 트레이딩 시스템입니다. ATS 시스템입니다. 네, 딜러 마켓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기 그 뭐야 익스체인지 옥션 마켓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인베스트먼트 딜러가 증권 회사가요. 자, 리얼타임으로 비드, 오퍼 이런 거 해요. 그렇죠? ATS 시스템이 그런 거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버먼트 오브 캐나다 본드 채권 한다 그랬죠? 트레저리 빌 이런 거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뭡니까? 하면요. 자, 캐네디언 언리스보드 이건 저기 주식인데 상장되지 않은 거를 보고한다 그랬어요. 이거 어디서만 보고해? 온타리오만 이렇게 보고하라 그랬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C번은 아예 아니고요. 주식하는 거니까. 이 아이스 NGX는요. 아까 우리가 배웠다시피 이거 캐나다의 주식 스톡 익스체인지예요. 거래소예요. 스톡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D번 아니고 답은 A번하고 C번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캐나다 어쩌고 저쩌고 캐나다 가버먼트 오브 캐나다 있으니까 답 A 찍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푸는 거예요 실제로 알았죠? 근데 실제 시험에선 이런 거 거의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지 말라는 거 그냥 안 해도 돼요 아셨죠? 제가 공부하라고 찝어주는 거는 꼭 다른 곳에서도 다른 챕터에서도 그게 내용이 이어지고 또한 현실에서도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외우라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번 챕터 2가 끝났어요 고생 많으셨어요